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싱글로 돌아온 41살 남성입니다. 아내와 헤어지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죠. 착하고 알뜰한 아내 말만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에는 6살이 된 딸을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딸이 자란 뒤에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곤히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보다가 엄마가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2년 전에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거든요. 부모가 되어보니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외동아들인 저만 보고 살아오셨죠. 여자 혼자 저를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강하고 억척스러운 여장부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두 분이서 식자재 도매상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엄마가 혼자서 직원들을 부리면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알뜰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10원 한 장도 함부로 쓰지 않으셨지만 저희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아낌없이 도와주셨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고아원에 후원을 하셨고 자선단체에도 기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왜 기부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부는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해야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서로를 도와줘야 한단다. 그러면서 제게 친구가 가난해 보인다고 놀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제가 장난으로 친구들한테 가난해서 그러냐고 놀렸다고 엄청 혼이 났었거든요. 엄마는 자식인 제겐 엄하셨지만 이웃들에겐 한없이 인자한 분이셨어요. 가정교육에 엄격한 엄마 덕분에 저는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뒤 선배가 운영하는 벤처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벤처회사의 대표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아리 선배였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할 정도로 괴짜라서 과 동기 애들이 또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선배가 술을 먹을 때마다 마음에 남을 만한 명언을 해서 열정 넘치는 후배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가 했던 명언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명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과 없는 길을 만들면서 가는 사람이지. 나는 후자를 택하겠어. 선배가 이 말을 남기고 정말로 회사를 차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천재는 실천력마저 남다르다고 생각했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했던 선배는 대학 시절부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자주 내놓았습니다. 미혼 남녀를 연결해주기는 소개팅 어플이 아직까지 대세일 텐데요. 선배가 그 소개팅 어플의 시초자였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외면당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녀가 만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거였죠.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심이 더 심해질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회원들의 신상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결혼정보 회사들조차 정보를 사고 파니까요. 악의적인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마당에 모바일 앱을 통해 배우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포기하지 않았고 실패를 거듭한 끝에 앱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이 어플이 젊은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저는 선배가 이끄는 회사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아는 지인들에게 조금씩 투자를 받아서 시작한 터라 서비스를 확장해야 했지만 자금 압박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었는데요.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앱이 서비스를 개시할 때부터 유심히 살펴보던 대형 모바일 통신업체 관계자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입니다. 전부터 지켜봤는데 아이디어도 좋고 타겟이 젊어서 아주 좋네요.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탐이 납니다. 혹시 규모를 키워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제안을 받은 순간 머릿속에서 빵빠레가 울리는 줄 알았죠.
선배도 신이 나서 대형 모바일 통신업체 관계자와의 미팅이 끝나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호야, 이제 됐어. 우리가 진짜 해냈다고. 우리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어. 이제 투자만 들어오면 다른 앱도 개발해서 우리 회사를 아주 유명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키울 생각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저희 회사 앱을 이용해서 의사를 사칭했단 겁니다. 사칭한 것도 모자라 여성들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저희 회사가 고소를 당하고 말았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해 여성이 2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30억이 넘어서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회사 대표인 선배도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기범은 잡혔지만 저희 회사에 대한 악성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 측에서 앱의 접속을 차단해버려서 약속했던 투자는 취소되고 말았죠. 이 계기로 회사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떠나버렸는데 도대체 뭐부터 해결해야 할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선배와 저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선배도 결국 포기하고 손을 들고 말았어요. 저는 취준생이 되자마자 의료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로 개인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구를 팔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병원에는 유지보수와 관리를 해주는 업무였는데요. 의사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스트레스가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의사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더군요. 제가 관리하던 대형 내과병원 원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만 유독 갑질이 심해서 그 원장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거렸죠. 그 병원은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검사 장비들을 여러 대 가지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점검했어야 했어요. 그날도 점검을 하러 병원을 방문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어이없는 요구를 하더군요. 아, 최 기사, 마침 잘 왔어. 환자 대기실에 전등이 하나 나갔는데 갈아 끼워줘.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것도 같이 봐주라. 네? 제가요? 왜? 못하겠어? 저번에 일하던 직원은 해줬는데 안 해줄 거야? 아니요, 해드려야죠. 원래 이런 거 해드리는 거 아닌데 원장님이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능글맞게 다음엔 안 해주겠다고 대응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병원 관리인처럼 다루면서 자질구레한 일을 시켰거든요. 이런 건 병원 내 직원에게 맡기라고 말하면 자기가 그 회사에 쓰는 돈이 얼마인데 일을 이렇게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하라는 일을 다 할 수밖에 없었죠. 더 치욕스러운 건 원장이 절 최기사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마치 자기가 고용한 하수인을 부르듯이 최기사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최기사가 아니라 최과장이라고 고쳐 말해주어도 끝까지 저를 수리공처럼 대했어요. 제가 듣기론 이 원장이 3층짜리 병원 건물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두쇠라서 병원 관리인도 두지 않고 청소부도 파트타임으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지만 간호사들은 모두 천사 같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은근히 위로해 주더라고요. 병원 안에서 무언가를 고치고 있으면 비타민 음료나 커피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맞은 간호사가 한 명이었는데 이름이 최서영이었습니다. 서영 씨한테 원장에게 3층짜리 병원 건물이 있고 의사 중에서 제일 구두쇠라는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원장 몰래 서영 씨랑 뒷담을 하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서영 씨랑 커피를 마시면서 뒷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원장님 성격이 놀부 같아서 많이 힘드시죠?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봐서 괜찮아요. 돈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원래 그런 법이죠. 성공은 무슨, 뼈 빠지게 공부해서 의사 되면 뭐해요. 돈은 쌓아뒀다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모양인가 봐요. 이번 달부터 저희들한테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다니까요. 글쎄, 청소부한테 돈 쓰는 게 너무 아깝대요. 원장 뒷담으로 가까워져서 그런 걸까요? 볼 때마다 서영 씨가 편해지고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농담을 하면서 서영 씨한테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서영 씨, 이러다 저도 잘리는 거 아니에요? 청소부도 자르는 마당에 저한테 주는 돈도 아깝다고 서영 씨한테 의료기구 점검 맡길까봐 걱정되는데
잘리기 전에 서영 씨 번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 과장님도 잘리면 이 병원 그만둘 거예요. 월급도 너무 짜게 줘서 더 다닐 이유도 없거든요. 서영 씨가 제 농담에 까르륵 웃으면서 번호를 주더라고요. 앞으로 서영 씨랑 연락할 생각에 너무 기뻤죠. 저는 그 뒤로 서영 씨랑 문자를 나누면서 서영 씨가 주말이면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드민턴을 좋아한다면서 동호회에 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나 배드민턴을 쳐봤지 나이 먹어서 배드민턴 라켓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동호회에 들어가서 초보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영 씨도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장난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배드민턴이 좋아서 왔어요? 제가 좋아서 따라온 거예요? 들켰네요. 서영 씨랑 더 친해지고 싶어서 따라 들어왔거든요. 너무 많이 티났나 보네요. 제가 어색하게 웃어넘기니까 서영 씨가 제게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배드민턴 칠 때에는 뭐 이런 따분한 운동이 다 있나 했는데 좋아하는 여성이랑 운동하니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따로 만나서 연습하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데이트 코스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썸을 탄 끝에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서영 씨랑 사귀던 와중 새로 나온 장비를 원장에게 팔려고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원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장비를 소개하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눈길을 꿋꿋이 참아내고 정중하게 장비에 대해 설명해냈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새로 출시된 혈액검사 장비입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건 너무 구형이라 새로 바꾸셔야 하는데 이번에 바꾸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해줄 건데? 우선 소모품 같은 건 전부 무상으로 제공해드릴 거고요. 대금 결제도 특별히 장기 할부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장기 할부? 어이, 최 기사, 장사 하루 이틀 해? 그런 거 말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네? 그럼 뭘 해드릴까요? 원장은 자기 의대 선후배들에게 업체를 홍보해 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원장의 요구는 제가 결정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거든요. 금액을 듣고 당황했지만 최대한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 거절했습니다. 네? 아이고 원장님, 그 금액은 좀 아닙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투자라고 생각하고 바로 해줘야지. 바로 안 된다고 해? 이 정도도 못 해줄 거면 나가. 네가 멍청하니까 맨날 남들한테 굽신거리면서 사는 거야. 알겠어? 비즈니스맨은 거절도 못하나 봅니다. 원장은 저한테 거절당하자마자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서영씨 앞에서 그 꼴을 당했으니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제가 터덜터덜 힘없이 회사로 돌아가니 몇 분 뒤에 부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최 과장, 땡땡병원 원장이랑 무슨 일 있었나? 최 과장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네? 네? 담당을 바꿔달라고 하셨다고요? 원장은 금전적인 요구를 들어줄 만한 담당이 오길 바랬나 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서영씨 앞에서 원장한테 무시당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원장의 요구대로 제 담당 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제 구역에 원장이 없어지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원장에게 쏟을 에너지를 서영씨에게 쏟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서영씨와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부모님께 서영씨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관상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오목조목 따져보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서영씨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서 엄마가 어떻게 보실까 기대가 됐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서영씨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눈매가 아주 선하고 착해 보이는구나. 관상만 좋은 게 아니라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말투도 예의가 있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 엄마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칭찬하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영씨와는 한 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결혼식을 보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대전지사로 발령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마가 마련해 놓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대전으로 가기에는 제 아내가 된 서영씨한테 미안했죠.
우리 아내를 두고 주말 부부로 지낼 수 없어서 대전에서 출퇴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후에 시댁살이를 자청했어요. 아니야, 우리 굳이 여기 살 필요 없잖아. 우리 신혼집은 전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대전에서 방 얻어서 지내. 대전에서 매일 출퇴근은 무리잖아. 나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어머님이랑 살게. 응? 정말로 시댁살이를 하겠다고? 당신 눈치 보일 텐데. 왜 눈치가 뭐야?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는걸? 어머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정엄마처럼 편했어. 어머님이라면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아. 당신이 그런 말 할 줄 몰랐는데 고마워. 대전 가서도 여유 있을 때마다 꼭 올라올게. 응, 여보. 나도 시간 날 때마다 내려가서 당신 보러 갈게. 안 그래도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아서 걱정이었는데 고마워. 우리 엄마 케어해주느라 힘들 텐데 무리해서 안 내려와도 돼. 아내가 웃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대전으로 내려가면 아내보다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처해서 시댁에 들어오겠다고 하니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요즘 여자들은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한다는데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겠다는 아내가 천사같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엄마의 기분을 잘 맞춰주면서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올라오면 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내 칭찬을 늘어놓았거든요. 아유, 잘 왔다. 내가 어제는 드라마 보다가 드라이브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차 끌고 인천 앞바다라도 보러 가자고 하는 거 있지? 나도 성격이 깐깐한 편인데 새 애기는 뭐 하나 내 눈밖에 나는 게 없더라. 음식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잘 해내는데 진짜 내 딸이었으면 좋겠더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해 오더군요. 아내는 결혼 후에 병원을 그만두고 엄마가 운영하는 식자재 도매상의를 거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엄마를 돕고 싶다고 했거든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도 빈틈없이 해서 엄마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연애할 때부터 아내가 착한 건 알고 있었지만 까탈스러운 성격의 엄마까지 완전히 사로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긴 그 내과병원 원장하고 3년 넘게 일한 여자였으니까요. 당연히 야무지고 똑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엄마와 아내가 고부 갈등 없이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내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일하는 데에만 신경 쓸 수 있었죠. 그러다 2년 뒤에 아내가 아이를 가지자 엄마의 며느리 사랑은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쉬면서 태교만 하거라. 네가 건강하고 마음 편해야 순산하는 법이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들어 누워있는 것보다 적당히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좋다고 했어요. 아니다. 이제부터 가게에 나오지 마라. 집안일도 가사도우미 부를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아, 정말 괜찮은데. 엄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내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셨어요. 그 덕분인지 아내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하실 줄 알았는데 첫째는 아들이어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아내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요즘 시대에 무슨 아들. 요즘 시애미들은 아들보다 딸을 원한다. 늙음하게 키우는 재미는 딸이 훨씬 나아. 그래도 아들 낳으면 어머니께서 더 마음 놓으셨을 텐데 아쉬워요. 아들이었음 의지가 많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난 너만 건강하면 됐다. 애야 또 낳으면 되는 것이야. 엄마는 손녀를 낳아준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그런데 아내를 보물처럼 아끼던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금요일 저녁에 아내와 엄마가 있을 집으로 올라왔는데요. 안방에서 아내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안방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엄마가 아내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퇴역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 예상대로 울고 있는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양심이 있긴 하니? 엄마가 너무 차갑게 말하길래 우선 엄마와 아내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영이가 무슨 짓 저질렀어? 넌 알 필요 없어.
엄마가 싸늘한 표정으로 안방에서 나가버리길래 이번엔 아내를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울음을 그친 아내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이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화를 내셔. 내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왔냐고 캐물으시는데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잠깐만 나갔다 온 건데 갑자기 화내시는 거야.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맥주 한두 잔만 마시고 노래방에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건데 엄마가 대뜸 소리부터 지르셨다고 하더군요. 너 지금이 몇 시야? 유부녀가 애는 팽개치고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냐? 죄송해요. 조금 늦었죠? 오랜만에 놀아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다음엔 더 일찍 들어올게요. 조금 늦어? 지금 밤 11시다. 11시가 조금 늦은 거야? 그리고 시애미가 말하는데 어디서 변명을 늘어놓는 거야? 아니, 저는 변명하는 게 아니라... 됐어. 앞으로 외출할 때마다 허락 맡아. 알겠어? 이런 식으로 아내의 말은 다 들어보지도 않고 바깥 외출을 허락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신혼생활까지 포기하고 시댁살이하며 엄마를 정성껏 모셔왔는데 돌아오는 건 구박과 냉대였다고 하죠.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서러워져서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는 엄마는 아내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고 며느리를 모질게 대할 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어제 설마 집에 늦게 들어와서 그렇게 혼낸 거야? 유부녀는 집에서 애만 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 어쩌다 한 번씩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실 수 있는 건데 왜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모르는 게 뭔데? 숨기지 말고 말해줘봐. 넌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내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죠.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늘해져 있었거든요. 예전이랑 다르게 엄마와 아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엄마가 아내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내를 딸같이 생각하며 늘 미소 짓던 때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엄마가 아내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고 조금만 잘못해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 끼어서 이유도 모르고 미칠 지경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위에서 종양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어요. 조직검사 결과 악성 종양이라 그냥 놔두면 암으로 변할 수 있다고 위의 일부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얼른 휴가를 내고 엄마와 같이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도 이를 발견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죠.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위를 조금 잘라내긴 해야 하지만 나중에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엄마랑 저는 위를 얼만큼 잘라내야 되냐, 잘라내도 잘 먹을 수 있냐, 별 걱정을 다 했지만 의사는 웃으면서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는 것 외에는 큰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던 도매상도 믿을 만한 지인에게 맡겨버렸죠.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환자여서 그런지 엄마는 전보다 아내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건 기본이었고 쌍욕을 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자 보다 못한 제가 나서서 엄마에게 따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그러는데? 왜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전혀는 욕먹어도 싸. 그리고 넌 가만히 있으라니까.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제 편 드는 거니? 엄마가 이번에도 아내를 몰아세우면서 왜 그러는지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내의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졌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니 가슴만 답답해졌죠. 하지만 저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된 날은 엄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엄마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하게 생신상을 차린 날이었죠. 아내가 엄마를 상석에 앉힌 뒤 수저까지 예쁘게 세팅해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 어서 건강 회복하세요. 엄마 표정이 안 좋길래 제가 엄마보다 더 좋아하면서 아내의 상차림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당신 이 많은 걸 언제 준비했어? 정말 수고했어.
우리 서영이가 엄마 위해서 만든 거래. 한번 먹어봐. 당연히 엄마도 아내의 정성에 감격하거나 그동안 폭력적으로 군 걸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군요. 화를 참느라 거칠게 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아내에게 밥그릇을 집어던지셨습니다. 이런 발칙한 것! 이젠 하다하다 나를 죽이려고 드는 거냐? 이 처죽일년아!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 머리채를 잡길래 서둘러 엄마 손을 떼어놓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서영이 다쳐! 제가 아내를 감싸자 엄마가 생신상을 엎어버리면서 욕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는 엄마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겁이 나고 무서웠죠. 그래서 엄마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와 함께 난장판이 된 집안을 치웠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을 줍다가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제게 고백했죠. 여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그동안 당신한텐 숨기고 있었는데 이젠 말해야 되겠어. 아무래도 어머님이 치매인 것 같아.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작년부터 너무 달라지셨어. 아내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엄마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지만 치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숨겼어? 여자들 간의 문제라며. 어머님이랑 병원 가서 검사해봤거든. 그런데 치매라고 하는데 끝까지 거부하시더라고. 의사가 돌팔이 같다면서 당신한테 말하면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제가 집에 없을 때 엄마의 증상이 더 심해져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도 숨기고 싶어하고 어차피 말해봤자 요양원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아내도 지쳤는지 치매 클리닉에 보내보자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시키자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나도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었어. 알았어 여보, 울지 마. 내가 봐도 엄마가 이상해진 것 같아.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보자. 당연히 저는 엄마에게 치매 검사를 해보자고 요구했죠. 엄마는 둘이서 속닥거리더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냐며 펄쩍 뛰며 치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치매? 그년이 시킨 거지? 나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몰아세워서 가둬버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 다 알아. 못 가. 난 절대 그런데 못 간다고.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면 갑자기 화내고 이런 이유를 말해줘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가 왜 싫은데? 왜 나쁜데? 그게 진호야. 네가 전현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전현이 글쎄. 엄마가 무언가 말씀하시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우당탕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서둘러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쓰러져 있더라고요. 쓰러지면서 서랍을 밀쳐내서 물건이 떨어지고 액자가 깨져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지금 왜 이러는데? 제가 얼른 아내를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119에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엄마는 쓰러진 아내에게 엄살이다, 연기하는 거다 폭언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쏟아진 욕짓거리를 듣는 순간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고 말았죠. 엄마, 그냥 병원 입원해. 엄마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 엄마랑 같이 못 살아. 뭐? 진호야, 네가 천연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난 정상이야. 이러지 마. 거기 들어가면 난 죽어. 끝까지 아내를 탓하고 욕하다니 더 이상 엄마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구급차에 아내를 태우고 요양원에서 온 구급차에 엄마를 태웠는데요. 엄마는 저를 붙들고 아내가 바람을 펴서 그랬다고 애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양원 직원들과 같이 엄마를 구급차에 태워버렸죠. 게다가 검사 결과가 나왔단 문자를 보고 병원에 가보니 엄마가 치매라고 했습니다. 치매가 확실한가요? 다시 한번 검사해보는 건 안 되죠?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치매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는 절대 치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봐도 어머님의 치매 증세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는 엄마에게 입원이 필요하다면서 입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에 사인을 해주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술 한잔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오해했잖아. 아니야, 돈 버는 당신이 더 힘들지. 우리 어머니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참아왔어. 엄마 증상이 좋아지면 2주 만에 퇴원하기도 한데, 만약에 우리 엄마 퇴원하더라도 잘 부탁해. 많이 힘들면 내가 대전 사는 곳으로 엄마 모시던가 할게. 괜찮아. 괜히 사는 환경 바뀌면 어머님한테 더 안 좋을 거야. 당신은 어머님 걱정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 여보, 진짜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버티기 진짜 힘들었을 거야. 진짜로 아내 아니었으면 일부터 그만두고 엄마를 돌봤을 겁니다. 좋은 아내를 둬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만 믿고 대전으로 내려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에 엄마에게서 충격적인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군요. 그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자 확인했니? 그게 그년의 본 모습이야. 우리 손녀딸 생각해서 이혼할까봐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젠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그년 손에 죽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엄마는 아주 평온하기 그지없었죠. 표정이며 말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맞았습니다. 제가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고 있으니 엄마가 앉으라며 옆에 있던 의자를 내어주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테니 우선 앉아봐라. 그날 엄마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내연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손녀딸을 보게 된 후부터라고 했죠. 언젠가부터 외출이 잦아지고 남자와 전화통화를 자주 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하죠. 남자가 사랑한다고 보낸 메시지를 보고 엄마는 외출한 아내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내가 내연남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내를 불러서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다른 남자도 아닌 전에 일했던 병원 원장과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장은 저를 최 기자라고 갈구면서 갑질을 하던 놈이었죠.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그런 놈이랑 불륜을 저지르다니. 제가 분노에 휩싸여 입술을 꽉 깨물고 있자 엄마는 아내의 불륜을 제게는 비밀로 하고 덮어주기로 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한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용서해 주겠다고 한 거죠. 우리 손녀딸 불쌍해서 가정 깨지는 걸 못 본다. 우리 아들 성격 알지? 네가 바람핀 거 하는 순간 봐주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바로 이혼 소송 걸 놈이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려. 그럼 진짜 없었던 일로 해주마. 네, 어머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만나는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을 만나서 이사단이 난 거겠죠. 엄마가 그럴 때마다 아내를 불러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아내는 혼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하는 짓을 보아하니 거짓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짜증나게. 재수없게 또 걸렸다니까? 이번 주 못 만날 것 같아. 당분간 조심하자. 엄마의 눈을 피해서 계속 그놈을 만났고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제 가정만은 지키려고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엄마에게 저질렀습니다. 위수술 후 이상하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의료진들도 엄마의 건강 상태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엄마의 몸 상태를 검사해보더니 식사 준비를 누가 했는지 물어보더군요. 엄마가 그건 왜 물어보냐고 질문하니 의사가 믿을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독성분이 나왔어요. 누군가 고의로 환자분 식사에 독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성분은 일반인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위와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위절제 수술을 받은 엄마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3년 전에 아내의 권유로 들어놓은 생명보험이 떠올렸다고 해요. 그때 엄마는 아내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을 때라서 두말 없이 보험을 들여놓았고 보험금 수령자도 아내로 지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불륜이 들통나자 보험금을 노리고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길 바랐나 봅니다. 엄마는 증거를 찾으려고 아내의 휴대폰을 뒤져보았고 아내가 의사인 내연남이 준 독성분을 엄마의 식사에 넣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아내가 차려준 독이 든 생신상을 엎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내 말만 믿고 엄마가 치매 환자라며 요양원에 보내버렸네요. 너무 모자란 놈이라서 그랬다며 울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바보같이 아내 말만 믿고. 아니야, 너를 속인 내 잘못이 더 크다. 그냥 이혼하라고 다 말해버릴 걸 그랬어. 그런 쓰레기 같은 년을 뭐하러 용서하려고 했는지. 엄마랑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때마침 아내가 나타나더군요. 병문안을 왔다며 도시락을 싸온 모습을 보고 아내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갈기고 말았죠. 여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 이 도시락에도 독 넣어가지고 왔니? 우리 엄마 먹이려고? 이런 쓰레기 같은 년. 네가 이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제가 윽박 지르자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며 돈으로 협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돈이 아무리 공해도 이런 여자의 돈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의 얼굴에 이혼소송 서류를 준비하여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인간 같지 않은 내연남도 작살내 주었죠. 제가 신고도 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니 동네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당연히 그놈 가정은 파탄이 났고 경찰 조사 받으면서 의사면허도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제 아내도 그놈이랑 같이 구속될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 엄마는 요양원을 나와 저와 대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손녀딸을 돌봐주시고 있는데요. 저도 열심히 돈 벌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딸 모습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때 일은 잊어버린 지 오래라고 하지만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가둬버린 그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와 엄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이 징역을 살고 나와 잘 살까봐 잊혀질 때쯤 여러 사이트에 사연을 써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놈들이 잘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이만하고 복수글을 줄여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런 일 없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